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2021년 삼성전자 주가가 9만 원대로 추락했을 때 우리 채널 댓글창이 어땠는지 말이죠. 누군가는 물타기를 고민했고 누군가는 손절을 외쳤습니다. 그리고 2024년 8만 원대까지 떨어졌을 때는 정말 절망적이었죠.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주가 전망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전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1300조 원 규모의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우리 삼성전자가 서 있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엔비디아의 제국의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고 구글과 아마존이 반란의 깃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가장 중요한 선택을 했습니다. 더 이상 남의 기술에 기대지 않겠다는 기술 독립 선언 말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손에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 속 작은 칩 하나가 왜 연간 수조 원의 가치를 만들어내는지, 엔비디아는 어떻게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됐는지, 그리고 삼성의 역습이 왜 지금 시작되는지 오늘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전 세계 기술 패권이 어떻게 재편될지 그 큰 그림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할 건 현재 상황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을 누가 지배하고 있을까요? 네,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시장 점유율이 무려 88%에 달합니다. 이게 얼마나 압도적인 숫자인지 아시나요? 전 세계에서 팔리는 AI 칩 10개 중에서 9개가 엔비디아 제품이라는 뜻입니다. 2023년 엔비디아 매출이 270억 달러였습니다. 그런데 2024년엔 600억 달러로 뛰었습니다. 단 1년 만에 매출이 2배 이상 증가한 겁니다. 이건 스마트폰이나 자동차 같은 산업에선 절대 불가능한 성장 속도입니다. 그럼 엔비디아는 어떻게 이런 괴물 같은 회사가 됐을까요? 1993년 젠슨 황이 회사를 세웠을 때만 해도 그냥 그래픽카드 만드는 작은 회사였습니다. 게이머들이 좀 더 선명한 화면으로 게임하려고 쓰는 부품 정도였죠. 그런데 2012년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토론토 대학의 알렉스 크리제브스키라는 학생이 이미지 인식 대회에서 엔비디아 GPU를 사용해 압도적인 성적을 냈습니다. 이게 바로 딥러닝 혁명의 시작이었습니다. GPU가 단순히 게임용이 아니라 인공지능 연산에 최적화된 도구라는 게 증명된 순간이었죠. 여기서 젠슨 황이 천재적인 결단을 내립니다. 쿠다라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무료로 배포한 겁니다. 전 세계 개발자들이 쿠다를 배우기 시작했고 쿠다로 코드를 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지금 전 세계 AI 개발자 수백만 명이 쿠다 없이는 일을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게 바로 락인 효과입니다. 한번 엔비디아 생태계에 들어오면 빠져나갈 수가 없는 구조죠. 다른 회사 칩으로 바꾸려면 수천 줄의 코드를 전부 다시 짜야 하니까요. 그럼 엔비디아 칩은 얼마나 비싼 걸까요? 현재 주력 제품인 H100 칩 한 장 가격이 약 3만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4천만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걸 개인이 한두 개 사는 게 아닙니다. 구글이나 메타 같은 빅테크 기업들은 한 번에 수만 개씩 주문을 넣습니다. 데이터 센터 하나 지으려면 H100 칩이 최소 1만 개는 들어갑니다. 계산해보세요. 칩값만 3억 달러, 우리 돈으로 4천억 원입니다. 여기에 서버렉, 냉각 시스템, 전력 설비까지 합치면 데이터 센터 하나 짓는데 1조 원이 훌쩍 넘어갑니다. 더 큰 문제는 돈이 있어도 바로 못 산다는 겁니다. 주문 넣고 물건 받기까지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넘게 기다려야 합니다. 2024년 메타가 주문한 H100 칩 절반을 받는데 8개월이 걸렸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급하게 필요한 기업들은 프리미엄을 얹어서 웃돈 거래까지 합니다. 암표상이 따로 없죠. 이게 바로 엔비디아가 만들어 놓은 반도체 제국의 민낯입니다. 가격은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공급은 항상 부족하고 선택권은 오직 엔비디아에게만 있습니다. 그럼 왜 다른 기업들은 가만히 있을까요? 안 그럴 겁니다. 반란이 시작됐습니다. 2023년부터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구글이 먼저 선봉에 섰습니다. TPU 즉 텐서 프로세싱 유닛이라는 자체 AI 칩을 공개했죠. 구글은 2016년부터 이미 TPU를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7세대 TPU를 출시하면서 성능이 엔비디아 H100과 대등한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더 중요한 건 가격입니다. 구글은 TPU를 외부에 팔지 않고 자기네 데이터 센터에서만 씁니다. 그럼 뭐가 좋을까요? 엔비디아한테 칩값으로 줘야 할 수조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구글 클라우드 서비스 가격도 낮출 수 있고요. 이게 바로 수직 계열화의 힘입니다.
아마존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트레이니움과 인퍼렌시아라는 두 종류의 AI 칩을 개발했습니다. 트레이니움은 AI 학습용이고 인퍼렌시아는 AI 추론용입니다. 아마존 CEO 앤디 제시가 2024년 실적 발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엔비디아 칩 가격에 휘둘리지 않을 것이다. AWS 고객들에게 더 저렴한 가격으로 AI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이건 단순한 발표가 아니라 엔비디아에 대한 정면 선전포고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뛰어들었습니다. 마이아라는 자체 AI 칩을 공개했죠.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와 독점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다. 챗 GPT 돌리는 데 드는 엔비디아 칩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자체 칩으로 비용을 줄이려는 겁니다. 메타도 2025년 자체 AI 칩 개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테슬라는 이미 도조라는 자율주행 학습용 슈퍼컴퓨터에 자체 칩을 쓰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모든 빅테크 기업들이 자체 칩 개발에 뛰어들까요? 첫째, 비용 문제입니다. 엔비디아 칩값이 너무 비쌉니다. 연간 수조 원씩 나가는 돈을 아낄 수 있다면 당연히 자체 개발이 유리하죠. 둘째, 종속성 탈피입니다. 엔비디아 한 회사의 목줄이 잡혀 있으면 언제든 가격을 올릴 수 있습니다. 공급을 끊을 수도 있고요. 이건 기업 경영에서 치명적인 리스크입니다. 셋째, 맞춤형 최적화입니다. 범용 칩보다 자기네 서비스에 딱 맞게 설계한 칩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구글은 검색과 유튜브 추천 알고리즘에 특화된 칩을 만들 수 있고 아마존은 물류 예측과 클라우드 서비스에 최적화된 칩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엔비디아는 끝난 걸까요? 아니, 아직 아닙니다. 쿠다라는 소프트웨어 생태계가 너무 강력합니다. 전 세계 개발자 수백만 명이 쿠다로 코드를 짜고 있고 수십만 개의 라이브러리가 쿠다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걸 하루아침에 바꿀 순 없죠. 하지만 흐름은 분명히 바뀌고 있습니다. 5년 전만 해도 엔비디아 점유율이 95%였는데 지금은 88%입니다. 앞으로 5년 후엔 70% 아래로 떨어질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삼성전자가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2025년 12월 삼성전자가 폭탄 발표를 했습니다. 차기 엑시노스 칩부터는 AMD GPU를 버리고 100% 자체 개발 GPU를 탑재한다. 이 발표가 나왔을 때 업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이 AMD와 손잡은 지 겨우 5년밖에 안 됐거든요. 2021년 삼성은 AMD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RDNA 기반 GPU를 엑시노스에 탑재했습니다. 갤럭시 S22부터 적용됐죠. 성능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5년 만에 결별을 선언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돈입니다. 칩 한 장 만들 때마다 AMD에 로열티를 내야 합니다. 업계 추정치로는 칩 하나당 500원에서 1000원 수준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죠? 하지만 계산해 보겠습니다. 삼성이 2024년 갤럭시 스마트폰을 약 2억 대 팔았습니다. 그중 30%가 엑시노스 칩을 썼다고 가정하면 6천만 대입니다. 칩 하나당 로열티를 700원만 쳐도 연간 420억 원이 AMD로 넘어갑니다. 5년이면 2100억 원입니다. 10년이면 4200억 원이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기회비용입니다. 엑시노스 성능이 퀄컴 스냅드래곤보다 떨어지니까 갤럭시 판매량의 70%는 퀄컴 칩을 씁니다. 퀄컴 칩 하나 가격이 약 25만 원입니다. 1억 4천만 대에 25만 원이면 연간 35조 원이 퀄컴 주머니로 들어갑니다. 물론 이게 다 순수익은 아니지만 삼성 입장에선 자기가 벌어야 할 돈이 경쟁사로 새는 겁니다. 만약 엑시노스 성능을 퀄컴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엑시노스 점유율을 30%에서 50%로만 올려도 4천만 대가 더 팔립니다. 4천만 대에 25만 원이면 10조 원입니다. 물론 자체 개발 비용이 들긴 하지만 장기적으론 훨씬 이득입니다. 그럼 삼성이 정말 GPU를 잘 만들 수 있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배경 지식을 말씀드려야 합니다. 삼성은 이미 GPU 설계 경험이 있습니다. 2010년대 초반 말리 GPU를 라이선스로 쓰다가 자체 개발을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엔 실패했습니다. 성능이 기대에 못 미쳤고 발열 문제도 심각했죠. 그래서 다시 외부 기술에 의존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첫째, 삼성이 10년 동안 쌓은 시스템 반도체 설계 노하우가 있습니다. 둘째, AMD와의 5년간 협업으로 GPU 아키텍처를 깊이 이해하게 됐습니다. 셋째, 인재 영입이 활발합니다.
2023년부터 삼성이 AMD와 엔비디아에서 GPU 설계 경력 10년 이상인 엔지니어들을 스카웃하고 있습니다. 연봉을 2배로 주면서 데려온다는 소문도 있죠. 넷째, AI 시대의 요구사항이 바뀌었습니다. 과거엔 3D 그래픽 렌더링 성능이 중요했는데 지금은 AI 연산 효율이 중요합니다. 삼성은 AI 반도체 설계에서 나름의 강점이 있습니다. 그럼 삼성의 독자 GPU가 정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게 바로 애플의 사례입니다. 2020년 11월 애플이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인텔 CPU를 버리고 우리가 만든 M1 칩을 쓴다. 당시 업계 반응은 회의적이었습니다. 애플이 미쳤다. 인텔을 버리다니. 맥북 망할 거다. 이런 반응들이 쏟아졌죠. 인텔은 40년 동안 CPU 시장을 지배해온 절대 강자였습니다. 애플이 아무리 스마트폰 칩을 잘 만들어도 PC용 CPU는 차원이 다르다는 게 중론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을까요? M1 맥북 에어가 출시되자마자 폭발적인 반응이 나왔습니다. 성능은 인텔 칩과 비슷하거나 더 좋은데 배터리 수명은 2배 이상 길었습니다. 발열은 거의 없어서 펜이 필요 없을 정도였고요. 가격도 기존 맥북과 비슷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선 무조건 이득이었죠. 그럼 애플은 뭐가 좋았을까요? 첫째, 원가 절감입니다. 인텔 CPU 하나 가격이 약 40만 원이었습니다. M1 칩은 자체 생산이니까 원가가 15만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맥북 한 대당 25만 원을 아끼는 겁니다. 2021년 애플이 맥북을 약 2천만 대 팔았습니다. 25만 원 곱하기 2천만 대면 5조 원입니다. 이게 순수하게 애플 주머니로 들어간 이익입니다. 둘째, 제품 차별화입니다. M1 칩은 CPU, GPU, 메모리가 하나로 통합된 구조입니다. 이걸 유니파이드 메모리 아키텍처라고 합니다. 덕분에 데이터 전송 속도가 기존 인텔 맥북보다 3배 빨라졌습니다. 영상 편집이나 3D 렌더링 같은 작업에서 압도적인 성능을 보였죠. 셋째, 생태계 통합입니다. 아이폰, 아이패드, 맥북이 모두 같은 애플 실리콘 칩을 쓰니까 앱 호환성이 완벽해졌습니다. 아이폰 앱을 맥북에서 바로 돌릴 수 있게 됐죠. 개발자 입장에서도 편리합니다. 한번 코드를 짜면 모든 애플 기기에서 돌아가니까요.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2020년 애플 주가가 $130였습니다. 2024년엔 $240로 거의 2배 올랐습니다. 맥북 판매량은 40% 증가했고요. 맥북 영업이익률은 60%나 뛰었습니다. 이게 바로 기술 독립이 만들어낸 경제적 가치입니다. 애플은 M1 칩 성공으로 3년 만에 시가총액 1조 달러를 추가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돈으로 1300조 원입니다. 삼성전자가 바로 이 모델을 따라하려는 겁니다. 하지만 삼성은 애플보다 더 유리한 조건이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AI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연산 속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다릅니다. 바로 메모리 대역폭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계산기가 빨라도 계산할 데이터가 안 오면 소용없다는 겁니다.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세계 최고의 요리사가 있는데 재료가 안 들어오면 요리를 못 만들죠. AI 칩도 마찬가지입니다. 엔비디아 H100 칩 성능을 분석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AI 연산 시간의 70%가 데이터를 기다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실제 계산하는 시간은 30%밖에 안 됐다는 거죠. 스마트폰도 비슷합니다. 배터리 소모의 50%가 데이터를 메모리에서 GPU로 옮기는 데 쓰입니다.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메모리와 GPU 사이의 통로를 넓히면 됩니다. 그리고 메모리를 GPU 가까이 붙이면 됩니다. 이게 바로 HBM 즉 고대역폭 메모리입니다. 엔비디아 H100에도 HBM3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HBM을 누가 만들까요? 삼성전자입니다. 2024년 기준 HBM 시장 점유율 1위가 SK하이닉스고 2위가 삼성입니다. 삼성 점유율이 약 30%입니다. 여기서 삼성의 엄청난 강점이 나옵니다. 삼성은 메모리를 만드는 회사이면서 동시에 GPU를 설계하는 회사입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메모리와 GPU를 따로 만들면 둘 사이를 연결하는 인터페이스가 표준화되어 있습니다. 표준이라는 건 누구나 쓸 수 있게 만든 거니까 최적화 여지가 별로 없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삼성은 메모리와 GPU를 동시에 설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인터페이스를 자기네 칩에 맞춰서 최적화할 수 있죠. 애플이 M1 칩에서 쓴 유니파이드 메모리 구조를 삼성은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플은 메모리를 SK하이닉스나 삼성에서 사다 씁니다. 하지만 삼성은 자기가 만든 최고급 저전력 LPDDR로 메모리를 자기가 설계한 GPU에 직접 붙일 수 있습니다. 이게 성공하면 어떻게 될까요? 데이터 전송 대역폭을 50GB에서 100GB로 2배 뚫을 수 있습니다. 캐시 적중률을 높여서 메모리 접근 횟수를 줄이면 배터리 수명을 1.5배 늘릴 수 있습니다. 발열도 30% 줄일 수 있고요. 이게 바로 삼성만이 할 수 있는 차별화 전략입니다. 엔비디아는 메모리를 안 만듭니다. 퀄컴도 메모리를 안 만듭니다. AMD도 메모리를 안 만듭니다. 하지만 삼성은 메모리를 만듭니다. 그것도 세계 최고 수준으로요. DRAM 시장 점유율 1위 35%, NAND 플래시 점유율 1위 30%입니다. 이게 삼성전자가 GPU 독립에 성공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기술적 우위뿐만 아니라 경제적 파급 효과도 엄청납니다. 자, 이제 시야를 좀 더 넓혀보겠습니다. 삼성의 독자 GPU 기술은 스마트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파운드리 사업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습니다. 파운드리가 뭐냐면 반도체 위탁 생산입니다. 애플이나 엔비디아가 칩을 설계하면 삼성이나 TSMC가 대신 만들어주는 거죠. 현재 파운드리 시장 1위는 TSMC입니다. 점유율이 60%가 넘습니다. 삼성은 2위인데 점유율이 겨우 13%입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수율 때문입니다. 수율이란 칩을 100개 만들었을 때 정상 작동하는 칩이 몇 개나 나오느냐는 겁니다. TSMC는 3나노 공정 수율이 90%가 넘습니다. 삼성은 70% 정도입니다. 20% 차이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엄청난 원가 차이를 만듭니다. 그래서 애플, 엔비디아, AMD가 전부 TSMC에서 칩을 만듭니다. 삼성은 주로 퀄컴이나 중국 기업 물량을 받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삼성에게 반전 카드가 생깁니다. 바로 턴키 솔루션입니다. 턴키란 열쇠만 돌리면 바로 작동한다는 뜻입니다. 즉 설계부터 제조까지 전부 다 해준다는 겁니다. 현재 AI 칩 시장을 보면 설계 전문 기업이 따로 있습니다. 브로드컴이라는 회사가 대표적입니다. 구글이나 메타가 우리만의 AI 칩 만들고 싶다고 하면 브로드컴이 설계를 해줍니다. 그리고 TSMC에 가서 생산을 합니다. 문제는 이 과정이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겁니다. 설계와 생산이 분리돼 있으니까 중간에 조율해야 할 게 많죠. 하지만 삼성이 독자 GPU 기술을 확보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삼성이 직접 AI 칩을 설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자기네 파운드리에서 생산합니다. 고객 입장에선 한 곳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으니 훨씬 편리하죠. 더 큰 장점은 최적화입니다. 설계와 생산이 같은 회사니까 공정에 맞춰서 설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수율도 올라가고 성능도 좋아집니다. 실제로 2027년경 중국 전기차 업체 BYD가 삼성과 자율주행 칩 공급 계약을 맺을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BYD는 연간 전기차를 300만 대 생산합니다. 차 한 대당 자율주행 칩이 2개씩 들어간다고 치면 연간 600만 개입니다. 칩 하나 가격을 50만 원만 쳐도 연간 3조 원 규모입니다. 왜 BYD가 삼성을 찾을까요? 삼성이 GPU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율주행용 AI 연산을 처리할 수 있는 칩을 설계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삼성 파운드리에서 바로 생산하면 되니까 납기도 빠릅니다. 이게 바로 턴키 솔루션의 위력입니다. 만약 이 전략이 성공하면 삼성 파운드리 점유율을 13%에서 20%로 올릴 수 있습니다. 파운드리 시장 규모가 연간 100조 원입니다. 7%포인트 증가하면 7조 원 매출 증가입니다. 영업이익률을 20%만 쳐도 1조 4천억 원 이익 증가입니다. 이게 바로 GPU 독립이 만들어낼 수 있는 파운드리 사업의 부활입니다. 이제 국가 전략 차원에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AI 주권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AI 주권이란 인공지능 기술을 자국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미국이 왜 중국을 반도체로 옥죄고 있을까요? 2022년 10월 미국이 중국에 대한 AI 칩 수출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엔비디아 A100H100 칩을 중국에 못 팔게 막았죠. 2023년엔 네덜란드에 압력을 넣어서 ASML의 EUV 장비도 중국에 못 팔게 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AI가 미래 패권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AI 기술이 군사, 경제, 사회 모든 분야를 지배하게 될 겁니다. 중국이 AI에서 미국을 따라잡으면 세계 패권이 중국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반도체로 중국을 봉쇄하는 겁니다.
그럼 한국은 어떤 위치일까요?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시장에도 팔고 중국 시장에도 팔아야 합니다. 하지만 미중 갈등이 심해지면서 선택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삼성의 독자 GPU 기술이 중요한 카드가 됩니다. 첫째, 대한민국의 AI 주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만약 한국이 AI 칩을 전부 미국이나 중국에서 수입해야 한다면 언제든 공급을 끊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이 독자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외부 압력에서 자유로워집니다. 둘째, 협상력이 생깁니다. 미국이 중국과의 거래를 제한하더라도 삼성은 자체 기술로 다른 시장을 공략할 수 있습니다. 인도, 동남아시아, 중동 시장 말이죠. 셋째, 동맹국으로서 가치가 올라갑니다. 미국 입장에서 보면 삼성전자는 TSMC와 함께 반도체 공급망의 핵심 파트너입니다. 그런데 삼성이 AI 칩 설계 능력까지 갖추면 전략적 가치가 훨씬 높아집니다. 미국 정부가 삼성에 파운드리 보조금을 주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2024년 미국 정부가 삼성 텍사스 공장에 64억 달러 보조금을 약속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8조 원입니다. 왜 이렇게 큰 돈을 줄까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 본토의 반도체 생산 기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삼성이 AI 칩까지 만들 수 있다면 미국 국가 안보의 핵심 자산이 되는 겁니다. 유럽과 중동에서도 기회가 생깁니다. 유럽연합도 AI 주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독일, 프랑스가 자체 AI 칩 개발을 추진하고 있죠. 하지만 유럽은 파운드리 기술이 약합니다. 삼성이 턴키 솔루션을 제공하면 유럽 시장을 잡을 수 있습니다. 중동 산유국들도 AI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4천억 달러 AI 펀드를 조성했습니다. UAE도 AI 특별 경제구역을 만들고 있고요. 이런 나라들이 데이터 센터를 지으려면 AI 칩이 필요합니다. 삼성이 설계부터 생산까지 다 해줄 수 있다면 엄청난 기회입니다. 결국 삼성의 GPU 독립은 단순히 회사 이익을 넘어서 대한민국의 기술 주권이자 외교 자산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삼성전자의 GPU 독립 선언이 가진 의미를 여러 각도에서 살펴봤습니다. 엔비디아가 만든 1300조 원 규모의 AI 반도체 제국, 그 제국의 균열을 내기 시작한 빅테크 기업들의 반란, 그리고 삼성전자가 선택한 기술 독립의 길까지요. 이 거대한 변화는 단순히 삼성전자 한 회사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기술 주권이자 우리 경제의 미래입니다. 반도체는 21세기의 석유입니다. 석유를 지배한 나라가 20세기를 지배했듯이 반도체를 지배하는 나라가 21세기를 지배할 겁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가장 어렵지만 가장 확실한 길을 선택했습니다. 남의 기술에 기대지 않고 우리 힘으로 독자 생존하겠다는 결단 말입니다. 이 길이 성공하면 연간 수조 원의 로열티를 절약하고 시스템 반도체 흑자 전환을 넘어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20만 전자의 꿈도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심고 있는 씨앗이 3년 후, 4년 후 거대한 나무로 자라날 겁니다. 그 나무가 만들어낼 그늘 아래에서 대한민국 경제가 숨 쉴 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 경제의 중심 채널에서는 더 많은 국제 경제 이슈를 깊이 있게 다루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긴 시간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